자, 이번에는 수능에서 경제 지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쌤이 가르치기도 그다음에 문제를 풀기에도 자신 있는 지문이지만 이게 제가 잘 가르치고 내가 잘 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학생들은 경제 지문을 어려워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본 이제 제 결론은 배경 지식의 문제입니다. 배경 지식의 문제.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 지문을 읽을 때 쌤은 비례 반비례 관계를 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 내용을 읽을 때. 근데 그 비례 반비례 관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 선생님 그러면 배경 지식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경제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나요? 그러면 수능이 아니지. 이 지문은 배경 지식이 기출이었어요. 에? 무슨 말이냐? 자, 일단 경제 지문에 대한 개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배경 지식은 환율에 대한 지식이고요. 그 다음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지식 중에 하나는 금리에 대한 배경 지식입니다. 근데 이 둘은 모두 다 기존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계속해서 출제되어 왔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공부했다면 뭐 이 정도는 풀 수 있어. 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라고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왜 그럼 여러분들은 어려웠냐? 자, 첫 번째.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기출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수특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이제 수능을 마치 보고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갔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선생님이 영상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이제 내년에 수능을 볼 친구들, 내후년에 수능을 볼 친구들이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요거 두 번째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고3 언니 오빠들이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범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1번 기출 공부가 덜 되어 있어서다. 특히 이제 예비 고성 올라간 친구들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기출 공부를 해 주셔야 하는 거를 강추가 아니라 명령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이랑 금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자, 환율은 지금 이 지문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그 어떤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돈이 교환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 돈에 대한 비율이에요. 자, 근데 보통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 각 국가들이 서로 교역을 할 때 어떤 나라의 돈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 이 지문에서는 이제 이 기축통화라는 거에 대해서 뭐 국제 유동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돈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돈이 대표적으로는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돈이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1달러로 기준을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한 예를 들면 한국의 뭐 원화는 얼마를 바꿀 수 있느냐 요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걸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 1달러당 한국 원화 1,000원이 교환이 된다. 이거는 서로 같은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요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000원으로 딱 고정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요걸 보고 환율이 변동이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변동이 되는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 국가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속 1달러입니다. 계속 1달러예요. 근데 한국 원화가 같은 가치로서 2,000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국 원화 2,000원을 들고 가야 미국 돈 1달러를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나라라고 한 거예요. 한국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죠. 자, 환율이 상승했을 때
자, 그럼 왠지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원화 말고요. 한국에 있는 귤이라고 비유해 볼까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과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찬찬히 들어보세요. 자, 이 왼쪽 거부터 갈게요. 자, 미국 사과 한 개를, 자, 달러라는 말 잊어버리세요.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자, 미국 사과 한 개를 한국 귤 1000개랑 바꿀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 사과 한 개와 미국 사과 한 개와 한국 귤 1000개는 서로 같은 가치를 지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율이 상승하더니 사과 한 개가 한국 귤 2000개랑 같은 가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환율이 상승했어요. 즉 원래는 1000개의 사과 한 개였는데 2000개의 사과 한 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귤을 생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 귤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귤이 2배나 더 있어야 옛날에 귤 1000개만 가지고도 가져갈 수 있었던 사과 한 개를 2배가 더 소비해야만이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귤의 가치가 하락했다. 또는 반대로 사과의 가치가 올라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위에 적용하면 자, 여러분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는 다른 말 바꿀까요? 한국의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놀랍게도 이거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사회 시간에 환율에 대한 개념을 배운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요 내용을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 있어서 요걸 다시 한번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1번 배경지식 끝났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배경지식입니다. 자, 금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금리는 쉽게 바꾸면 이자율입니다. 이자에 대한 비율입니다. 자, 이자에 대한 비율인데 이자에 대한 비율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또 은행이나 이런 거를 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경제관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을 저금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자가 예를 들면 1%예요. 사실은 이자가 아니라 이자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율이니까. 자, 그러면 이 이자율에 따라서 자, 1%라는 거는 100분의 1이란 뜻이죠. 같은 말인 거죠.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했을 때 이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얼마를 주게 됩니까? 100만 원은 원금이고 여기에 이자로 1만 원을 주게 되는 거죠. 요게 이자율인 거야. 됐지? 요게 금리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그럼 상황을 두 개를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이자 다시 말하면 금리가 높을 때 반대로 금리가 낮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높을 때 여러분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금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대출을 많이 할까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저금을 했을 때는요. 예를 들면 이자율이 10%입니다. 그럼 내가 100만 원만 넣어놔도요. 10만 원이 공짜로 생깁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대출을 합니다. 똑같이 이자율이 10%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을 때는 너무 피눈물이 나요. 11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돈을 빌리겠습니까? 저금하겠습니까? 당연히 저금하겠죠. 저금이 많아지고 대출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자율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금이 줄어들고 왜? 이제 얼마 안 줘요. 저금해도. 대출이 늘어나죠. 왜? 돈 빌려도요. 별로 늘어나는 돈이 없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네.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는 게 금리가 낮아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그러면 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계속해서 저금을 합니다. 언제? 금리가 높을 때. 그러면 사람들 지금 현실 속 주머니, 그러니까 사람들 실제 지갑에 현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높을 때는요. 네, 현금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 은행에 뭐 예를 들면 적금이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은행의 상품으로 돈이 묶여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말 바꿀게요. 정작 내가 지갑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미안한데 여기 옆에 있는 걸 지울게요. 배경 지식을 열심히 설명하기 위해서. 자, 통화량이 줄어요. 그럼 여러분, 자, 어떤 물건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어집니다. 즉, 돈이 양이 줄어들면 돈이 점점 귀해지죠. 이해되십니까? 돈이 귀해진다는 건 다른 말 바꾸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폐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자, 금리가 낮을 때는 현금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람들의 막 주머니에 돈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통화량이 막 늘어납니다. 자, 너도 나도 막 돈이 여기저기 막 넘쳐납니다. 이 세상에. 돈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해 주면 요게 금리와 환율이 서로 연동된다는 것도 좀 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아까 설명했던 환율이 인상되는 거랑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 바꾸면 금리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인상되는 효과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또는 환율이 인상이 돼버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영향을 줘서 이자율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쌤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정말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이론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쌤이 이렇게 배경 지식이라고 정리해 놓은 이 내용은 실제 아까 설명했던 대로 계속해서 출제되는 경제 지문의 배경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내용을 접근만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차분하게 아까 설명했던 대로 비례 반비례 이 관계를 잘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 설명을 마치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라고 정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라고 얘기를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인지해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모순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모순이라는 거는 직역하면 창과 방패를 의미하죠. 근데 이 창과 방패라는 게 뭐 이제 배경설화에 따르면 무엇이든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서로 만났을 때 과연 그 둘은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모순이라는 단어의 배경설화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달러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뒤에 나올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A라는 내용을 강화하고 싶을 때 그 옆에서 not A라는 내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또는 A라는 내용을 강화하고 싶을 때 그 반대 측면에서는 A가 또 약화되는 이런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게 모순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말을 어렵게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 비행기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비행기를 공중에 더 잘 띄우려면 날개를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비행기를
하늘 위에 잘 띄우기 위해서 날개를 크게 만드는데요. 문제는 날개가 커질수록 비행기의 무게가 늘어난다는 점이죠. 다시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날개를 키워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가 커진 상황에서 무게가 커져 다시 날아오르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한 그런 모순관계가 설정되는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가서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어떤 상호작용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한국과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밑줄 치겠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입니다. 자, 흑자와 적자라는 개념은 아시죠? 흑자는 이익을 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자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경상수지를 이쪽으로 빼서 설명하면 경상수지라는 것은 자, 흑자인 경우부터 볼게요. 마음에 드니까. 자, 수출이 수입보다 커질 때를 흑자라고 부르고요. 적자인 경우에는 반대로 수출이 수입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문 따라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 자, 지금 원인과 결과가 쭉쭉쭉 연결되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는 조건도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원인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결과 이게 조건이죠. 이런 조건이 실현되면 그러면 또 그 결과로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된다라고 이 지문 또는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일단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전에 위에 요 노란색 밑줄 친 내용을 정리한 걸 토대로 보도록 합시다. 자,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이 지문 기준 흑자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뜻 말바꾸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흑자를 유지한다는 것이고 흑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수출을 수입보다 크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 이제 우리는 지문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지문이 친절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동성에 대한 내용을 1문단에서 안 줘놓고 제시했고요. 정작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 밑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일단 밑줄 먼저 치겠습니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국제 유동성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보편적인 어느 곳에서든 통용력,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이 지문 기준으로는 유사한 개념으로 기축통화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요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제 유동성은요. 기축통화와도 같은 개념으로 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여기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고 돼 있는데 국제 유동성, 즉 이걸 기축통화라고 바꾸면 미국이 수출을 더 많이 해서 기축통화의 공급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위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자, 적자 상태가 지속된다는 건 또 반대말이네요. 뭐죠? 적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작은 상태죠. 그래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제가 정리한 문장과 이 밑에 정리한 문장이 서로 반대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이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놔야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네요. 반대가 됩니다.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모순에 대한 설명 뭐라고 했죠?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A라는 애가 필요한데, 자, 모순인 상황은 그거를 A를 키우면 반대에선 또 A가 작아지는 이런 반대적인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때요? 반대되는 상황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못하는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위를 의미하죠. 트래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자, 나왔습니다.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서로 어떤 관계다? 서로 모순 관계다. 자, 그다음 계속.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좀 전에 국제 유동성을 쉽게 유사하게 이해하려면 기축통화라고 이해해도 된댔죠? 자, 그러니까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우리 서로 모순이었잖아요. 국제 유동성 확보와 신뢰도는 서로 모순 관계예요. 얘를 늘리려고 하면 얘가 줄어들고요. 얘를 늘리려고 하면 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앞에 과거에는 기축통화를 어떻게 판단하고 또는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이 내용 찬찬히 계속 볼게요. 금의 가치에 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가요? 각 국가의 통화 가치가요.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모든 국가의 돈 또는 통화 가치는 다 금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됩니다. 다시 아까 국제 유동성은 기축 통화랑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된댔죠?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 추가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환 본위제가 되었습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습니다. 자, 금본위 체제랑 유사하죠? 하지만 금본위 체제는 금에다가 각 나라의 통화 가치를 연결했다면 금환 본위제에서는 달러화의 가치를 고정했다는 게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마치 우리도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사러 갈 때 뭐 대표적으로는 요즘은 못 가지만 찜질방 같은 경우에 찜질방 가면은 그 카드키 아니면 손목에 차는 키를 주죠.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돈을 충전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거래 시스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러니까 특정한 찜질방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한 찜질방은 현금을 받지만 자, 어떤 찜질방은 현금은 안 받아. 뭐만 받는다? 충전한 팔찌만 받는 거죠. 마치 뭐처럼?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자, 예를 들면 한국 돈으로 금을 사고 싶으면요. 현금으로 찜질방에 있는 음식을 못 사 먹듯이 한국 돈으로 금을 바로 못 삽니다.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어떻게 한다? 달러화를 사고요. 그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브레턴 우주 체제가 운영되었다라는 걸 이 지문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환율은 경상수지에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습니다. 자, 요거는 밑줄 쳐놔야겠네요. 왜냐하면은 자, 아까 금 본위제에서는 우리가 어땠죠?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금환 본위제가 되니까 이제 변동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눈으로 확인을 쭉 해놓고 그 다음 내용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자, 달러화를 제외했습니다. 이것도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니까 밑줄 쳐놔야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자동적 결정. 요거는 꼭 표시해 놔야겠네요. 이건 근본이제와의 공통점이네요. 자, 이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지문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다? 이 둘의 모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뭐 모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음 문단부터 중요한 내용이 짜잔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나왔죠? 쭈르르륵 쭈르르륵 하다가 여기였죠. 자, 이 부분입니다.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라는 내용 나왔네요. 아하. 그러면 여기다가는 써놔야겠네요. 준비량이 급감했다에다가 뭐라고 쓴다? 준비 자산으로서의 약간 뭐라고 나왔죠?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아, 신뢰도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신뢰도가 저하됐어요. 근데 아까 모순 관계라고 했으니까 신뢰도가 저하된 대신에 뭐는 커진다? 국제 유동성은 커졌겠죠?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딱 중간, 중도라고 하죠. 중간을 맞춰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뭐 원인과 결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국제 유동성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고정환율제도가 지금 붕괴된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앞에 나왔거든요. 고정환율제도도 붕괴될 거 보이시죠? 자, 이에 따라 미국은 그 달러화의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자, 금태환 의무가 뭐였나요? 금태환 의무라는 것은 여기 나옵니다.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금태환 의무입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게 된 거죠. 없게 됨.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1번입니다.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또는 2번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 가치는 뭐냐면요. 이렇게 갈게요. 그 가치에서의 그 가치는 미국 돈, 즉 달러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고 이 내용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배경 지식을 정리해 준 거예요. 자, 다시 요 우리 환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환율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환 비율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을 해 보십시다. 자, 미국 달러 1달러 기준 한국 돈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요거 기억을 잘 하고 계시죠? 자, 반대로 2,000원이었다가 한국 돈 환율이 내려가면 한국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가치는 올라간다 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달러화의 가치를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자, 가치를 내리면은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올라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환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둘이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돈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할게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달러화의 가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자, 그런데 브레턴 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은 나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즉,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전망했느냐? 곧 독일과 일본이 평가 절상을 한다는 사실을 전망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평가 절상이라는 거는 이 나라들의 돈의 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독일이나 일본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 투기라는 것은 뭐 투자를 하고 여기에 어떤 도박성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이렇게 말을 바꿀게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격적 투자를 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앞서 해당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브레턴 우즈 체제는 붕괴된 것이죠. 그게 아까 우리 윗 문단에서 나왔던 여기에서 이제 적자가 지속되면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문학을 읽을 때는 첫 번째 문단을 얼마나 잘 읽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이 결국 밑에 우리가 읽을 내용의 힌트이자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되었습니다. 자, 그럼 알 수 있죠? 고정 환율 제도는 금본위제, 금환 본위제를 모두 이르는 말입니다. 이게 붕괴된 거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붕괴는 브레턴 우즈 체제이고 브레턴 우즈 체제는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즉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된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기축통화가 없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축통화가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아까 밝혔던 나라들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면 자, A 국가, 미국이 있습니다. B 국가, 독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보면 교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역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돈의 비율을 맞춰야겠죠? 그게 환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나라가 한 가지의 경우의 수로 서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환율을 어떻게 보면은 조절하는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C나라가 들어옵니다. 일본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독일과 일본이 교역하기 위해서 하나, 미국과 일본이 교역하기 위해서 셋.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두 나라만 있었을 때는 경우의 수가 하나였는데 한 나라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가 없는 경우에 가짓수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기축통화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근데 선생님이 방금 A를 미국으로 뒀기 때문에 이게 좀 도식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축통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방금 얘기했던 미국입니다. 미국의 돈은 달러죠. 달러가 기축통화인 거죠. 자, 그러면 A와 B나라, 독일이 교역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달러죠. 그리고 C나라가 여기에 추가되는데 일본이 미국과 교역하기 위해서도 달러가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아닌가요? 결국에 근데 이 경우의 수는 달러라는 동일한 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환율의 가짓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이죠. 독일과 일본이 서로 교역을 할 때 원래는 미국과 독일이 교역할 때와 일본과 미국이 교역할 때 쓰던 돈이 엄밀히 말하면 달랐습니다. 현재 지금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죠. 기축통화가 없었을 때. 하지만 현재 기축통화가 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일과 일본이 서로 교역할 때도 달러로 교역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 전 세계가 교역을 할 때 하나, 둘, 세 가지의 환율을 정할 필요 없이 하나의 환율만으로도 서로 교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다? 여기 나오죠.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규모의 경제는 지금 여기에 내용 설명이 안 되어 있죠. 자,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수능 특강에 이 지문은 이제 수능 특강의 수능 완성이죠. 네, EBS 연계가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규모의 경제는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이 생산의 생산량이 점점 더 늘어날수록 투입되는 비용 자체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생산량 대비 비용의 어떻게 보면 비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홈런볼인데 홈런볼 하나를 살 때는 예를 들면 2,000원이라고 쳐봅시다. 하지만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홈런볼 3개를 팔죠. 어떻게? 2 플러스 1으로. 그러면 이 1은 공짜로 주는 것처럼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3개를 나는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지? 4,000원에 사는 거죠. 어떻습니까? 많이
만들수록을 거꾸로 많이 살수록 그것에 대한 개별적인 한계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어때요? 기축통화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부터 볼게요. 자, 10번.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답인데요. 브레턴 우주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피는 어떤 전망을 했는가라고 얘기 나왔는데, 자, 지금 트리핀이란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뭘 얘기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트리핀은 1960년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면 브레턴 우주 체제는 언제? 1971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2번이 답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다? 연도를 확인하면 얘가 너무 답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좀 어려웠는데요. 일단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을 좀 차분하게 설명할 건데, 나머지 선지도 혹시 어려운 친구나 아니면 5번 선지가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혹시나 이해 안 되면은 댓글을 남겨서 꼭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마르크화는 아까 말했던 독일의 돈이죠. 달러화는 미국의 돈입니다.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이 되면, 자, 평가 절상이 뭐였죠?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자, 어디가 틀렸냐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감소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왼쪽에 이런 말이 나오죠? 금은 어떻게 살 수 있었다? 브레턴 우주 체제 하에서는 여기에 이 위에 내용 나오네요. 금 1온수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자 35달러 기준 독일 마르크화가 있었어요. 근데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건, 자, 말이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자, 달러의 가치가 내려간다.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등가 교환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양을 늘려야겠죠. 등가 교환을 하려면. 왜냐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많은 양을 가져와야 마르크와 교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달러의 양이 늘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죠? 금을 교환할 수 있는 달러의 양이 늘어난다는 건 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달러의 양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가지고 5번이 답인 걸 생각 못하고 틀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인 이유는, 자,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더 많은 달러의 양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달러는 그대로 금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증명서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여기 앞선 선생님이 밑에다 써놓은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잘 이해만 했다면 답 찾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이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라고 돼 있는데 니은이 뭐냐면은 브레턴 우주 체제입니다. 여기 나오죠? 브레턴 우주 체제고요. 자, 브레턴 우주 체제 하에서의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기축통화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디귿은 뭐였죠? 기축통화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어때요? 경우의 수가 기축통화가 없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기축통화가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너무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선생님도 올해 수능을 실제로 봤는데요.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13번은 선생님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잘 찍었으면 맞췄겠지만 뭐 찍긴 찍었어요. 그래도 찍긴 찍었지만 그게 만약에 맞았더라도 선생님은 시간 없어서 못 풀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거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 수능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반대로는 선생님이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요거 하나 틀려서 97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올해 수능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걸 간주할 때 못 보진 않았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는 있어요. 이제 올해도 또 수능을 볼 건데 올해는 꼭 만점을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제가 수능을 본 지가 한 6년 정도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뭐 10년, 15년 계속 볼 예정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뛸 테니까 어려운 점 있고 혹시나 학생으로서 같은 눈높이에서 좀 공감해주고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한테 꼭 뭐 댓글을 달든지 아니면 뭐 연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레턴 우주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석유 가격이 급등됐다는 거 올라갔다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 그럼 이거는 적용한 미국이겠네요. 미국의 금리는 인상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금리는 뭐다? 이자율입니다. 자, 그러면서 통화 공급은 감소했습니다. 사실 이거 앞선 요 앞에서 설명했던 배경 지식이랑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지? 라고 혹시 헷갈린다면 다시 영상 앞으로 가셔서 이 내용 다시 보시고 돌아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소득세를 줄여줬네요. 그리고 군비 증대돼 있는데 군비가 뭐냐면은 군대에 쓰는 비용이죠. 증대는 A국의 금리를 또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BC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습니다. B국이 50% 하락했고요. C국이 30% 하락했네요.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배경 지식을 활용해 본다면 자, 환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까 설명을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뭐라 그랬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했죠? 환율이 올라가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환율이 내려가는 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기억하고 다시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자, A국 통화에 대해서 B국 통화의 환율이 50% 떨어졌다는 건 거꾸로 B국 통화의 가치는 50% 상승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 이거를 독해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굉장히 강조하니까 일단 여기 있는 해석본에서는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까지만 인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C국 통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30% 상승한 것이겠죠? 자, 그럼 이 둘을 비교해 볼까요? 자, 어쨌든 A국 통화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토대로 B국은 50% 올랐고 C국은 3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가치가 높습니까? B국이 더 가치가 높죠?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죠. 환율이 높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가치가 B국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건 반대로 환율과 가치는 반대로 가니까 환율은 C국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환율이에요. 빨간색은. 푸른색은 돈의 가치입니다. 요걸 생각해야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죠. 가장 적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왜 4번이 되느냐? 읽어볼게요. 자,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자, 환율이 하락한 거 보이시죠?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자,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돼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배경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자,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다. 자, 개선되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경상수지가 뭐 예를 들면 적자가 뭐 심했으면은 덜해지는 방향으로 아니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깔끔하게 설명하면 적자였을 때는 어떻다?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상태에서 끊고 흑자가 됐다는 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이라는 말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배경 지식은 아까 언급했던 EBS 연계 교재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배경 지식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내용 보이시죠? 자, 환율이 오르면 여기서 수출이 더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봐보세요. B국이랑 C국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B국보다는 C국이 어때요? 환율이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C국 기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C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B와 C의 교역에서 C국의 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C국의 환율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상승했고요. B국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늘어나고요. 아이고, 수리라고 썼네요. 수출이 늘어나고요.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나머지 친구들 왜 안 되는지 요거 다 설명하면 좋지만 이러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 추가적으로 질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선생님이 채널에 오픈 카톡도 열어놓을 예정이니까 그 오픈 카톡 이용해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